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총선 결과부터 분석해봤으면 하는데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수를 차지했어요. 민주당이 목표로 내세웠던 원내 제1당 151석 이상을 차지한 건데 정권 심판론이 그만큼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정권 2년 차에 치러진 총선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원래도 있는 선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당이 108석으로 기록적인 참패를 해서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굉장히 거셌다라는 평가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고요. 좀 지표로 보자면 실제 수도권 다음으로 충청 지역이 여야를 오가면서 표심이 좀 바뀌는 대표적인 캐스팅부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전, 세종, 충청 28석 중에 국민의힘이 6석에 그쳤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21석, 새로운미래가 1석을 차지하면서 야권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지역은 이제 각종 연구기관이 몰려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삭감, 그리고 이 지역 대표 대학인 카이스트에서 이른바 입틀막 사건이 발생했죠. 이 두 가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막판에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꺼내 들었는데 이 카드 역시 먹히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결정적 요인 뭐라고 봐야 할까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 체제 전략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지역구 공천에서는 초재선은 현역 불패였고 중진들은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한 이전 공천, 이 두 가지가 패착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량감이 있는 중진들이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 표결이 국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진들도 굳이 명분도 없이 굉장히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재배치해서 공천을 준 점이 패착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중간에 순번을 뒤바꾸거나 이제 호남 출신이죠.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조배숙 의원 등을 앞순번에 배치하는 것도 잡음이 일었는데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당으로서 민생 문제 해결, 경제, 물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야당 심판만 꺼내들었다. 이런 점에서 전략이 부재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이게 순서대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는 운동권 심판론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재명 조국, 이른바 2조 심판론, 마지막으로는 막말이나 사기 대출 논란이 일었던 김준혁, 양문석 민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만 집중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꺼내들었던 이른바 2조 심판론이 야당의 프레임이라는 얘기잖아요. 정치부 기자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선거 유세를 하면서 쓰는 언어가 여당 선대위원장으로서의 말이 아니다. 야당 선대위원장이 할 법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말 많았고요. 여당 기자들뿐만 아니라 야당 출입 기자들 역시 한 장관의 모든 메시지가 야당 저격, 이재명 대표 저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된 선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당이고 또 정부의 곳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어떤 걸 하겠다라는 대안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이제 야당 심판을 꺼내드니 국민들의 공감을 결국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는 압승을 거뒀잖아요. 총선 전만 하더라도 PK 위기론이 불거졌는데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보다 오히려 더 선전한 이유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총선 하루 전날에도 이 내용을 기사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PK의 막판 역결집이 이제 보수 참패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PK는 매 선거 때마다 전국적인 판세와 거꾸로 가는 이른바 역결집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는 분위기면 우리라도 보수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야 한다. 라면서 보수 역결집이 일어납니다. 반면 전국적으로 보수당이 유리할 때는 민주당으로 견제 표심을 행사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부산에서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유일하게 살아 돌아왔고요. 네. 경남에서도 재선의 김두관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4년 전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승리하면서 거대 의석을 얻었잖아요. 그 당시에 부산이 3석이었는데 직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5석을 얻은 것보다 2석이 적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PK에서 보수를 지키자라는 역결집 현상이 일어나면서 국민의힘이 선전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 곳이 이번에 수도권에서는 분당 갑을입니다. 애초 여론조사에서 분당갑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광재 민주당 후보에게 지는 것으로 네. 조사가 됐는데 승리를 했고요. 분당을 역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현역 김병욱 민주당 후보에게 지는 여론조사를 뒤집고 본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막판 보수 결집이 일어났다라는 분석입니다. 어쨌거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오로지 제 책임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대통령실과의 공동 책임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어요.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사과를 하려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면서 보다 언더독을 노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문법에 맞게 전형적으로 한 이야기고요. 당 선거를 이끌었던 선대위원장으로서 여의도 문법에 따라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원론적 입장이라는 네. 해석이 나오고요. 결국 여당과 정부는 공동 운명체일 수밖에 없고 한쪽만 결코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너무 윤 대통령과 선을 그은 것도 패착이었다라는 지적도 일부 나왔던 네. 게 이러한 맥락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야기가 모 후보의 입을 통해서 나오자 대통령을 버린 정당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문에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도 총선 패배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것일 테고요. 결국 책임론은 국민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당과 정부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 윤 대통령과 공동 책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이 또다시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당을 쇄신할 지휘봉은 누가 잡게 될까요? 오늘 벌써부터 안철수 이제 당선인이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그다음에 김재섭 이제 도봉 굉장히 험지에서 살아 돌아온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네. 이를 두고 이 두 사람이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나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 패배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크게 작용을 한 만큼 보수 혁신을 위해서 친윤석열계 후보가 아닌 정부를 조금 견제할 수 있는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친윤석열계 중진들이 전당대회에 이번에는 나오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살아 돌아온 비윤석열계 중진들이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당선인과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윤재욱 원내대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당선인 같은 경우는 비윤계로 꼽혀서 네. 당대표가 될 경우에 정부에 좀 견제 목소리를 내고 긴장 관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윤재욱 원내대표 경우에는 관리형 리더로 정부와 가교 역할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양새예요. 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디서 뭘 하든 나라 걱정하면서 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미 정치판에 한번 들어온 이상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정계 은퇴는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시간을 두고 재기를 노릴 가능성이 크고요. 뭐 재보궐선거가 가장 먼저 좀 복귀할 수 있는 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미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내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어떻게든 국회 내에서 여의도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초선이라는 배지를 달아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특히 여권 대권 주자로 어쨌든 인기를 끌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여권 내 주자가 대두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또 꺼낼 수 있는 카드로 존재가
존재감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변수는 이겁니다. 이제 이번 총선에서 너무 크게 패했고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국정 운영 능력을 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큰 상황에서 또다시 한동훈이라는 검사 출신의 초차 정치인을 차기 대권 후보로 세울 것이냐, 그 사람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여권 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 탄탄해질 것으로 보여요. 뭐 비이재명계를 배제한 친명 공천으로 무리를 일으켰음에도 친명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되면서 네. 이제는 명실공히 이재명이 민주당이 완성됐다라고 봐야 하고요. 대권으로 가는 데까지 이 100여 명에 달하는 친명 의원들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다만 이 대표가 총선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이번 공천 과정에서 리더십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다는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민심이 대권 주자로서의 이재명은 대세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재판이 여러 개 진행 중인 만큼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아닐까 싶거든요. 조국혁신당이 이토록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지역적으로는 호남에서 지역구는 민주, 비례는 조국당, 이른바 지민비조 열풍이 실제로 거셌다는 점입니다. 네. 사전투표율도 굉장히 호남에서 높았고요. 이번 총선 국면에 제가 호남으로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조국 열풍은 정말 실제하고 있고 굉장한 수준이다. 민주당이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못하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답답함, 실망감이 크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속 시원하게 검찰 개혁을 외치고 윤 대통령이 강경 기조로 나서는 조국혁신당에 선명하면서 사이다 심리를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의 딸 관련 의혹은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조국 일가만 완전히 검찰 수사로 풍비박산을 만들었다. 그러한 불쌍함, 분노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좀 흥미로웠던 건 이번에 부산 지역에서는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조국, 이른바 지국 비조 현상도 일부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는 조국 대표가 고향이 부산인 점도 있지만요. 조국이란 인물에게서 이 PK 사람들이 과거 YS, 김영삼 전 대통령의 향수를 느끼는 정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대별 분석인데요. 운동권 586 세대가 포진해 있는 5060의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가 컸다는 겁니다. 이번에 조국혁신당 돌풍은 호남뿐 아니라 이 5060의 지지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관심은요.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 국민의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 나가느냐 하는 점일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조금 실제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게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날카롭고 또 촌철살인의 그런 멘트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보수의 대안을 표방해 왔기 때문에 진보 색채가 너무 짙은 범야권의 포퓰리즘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하면서 이제 여당도 거대 야당도 견제를 하면서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최대한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의 대화 요청이나 협력이 온다면 언제든 응해서 대화할 여지는 열어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제3지대 정당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이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어요. 광주는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 결과로 호남 민심을 여실하게 확인을 한 것이고요. 네. 이 대표의 한계를 확실히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이미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어른, 고문 정도의 역할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마지막 정치 여정에서 큰 모험을 걸었고 네. 이제 그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게 중론이고요.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미래는 앞으로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지역구 의원이죠. 세종의 김종민 의원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녹색정의당은 20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어요. 심상정 의원은 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심 의원은 진보 정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동자와 장애인, 소수자를 이제 대변하는 진보 정당은 존재만으로도 또 이제 원내 의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원내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뭐 진보 정치의 상징이었지만 과연 정의당이 노회찬 전 대표 이후에 진정한 진보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느냐 네. 하는 건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선택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통렬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고 뭐 무조건 이제 우리 진보 정당인이 지지해달라 이런 건 더 이상 시대 정신과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국회 지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어요. 네,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이 이뤄졌던 사례는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과거 대표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이 대표적인 이제 여소야대 국면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네. 당시 3당 합당이라는 전격적인 결정을 하면서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쳐져서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탄생시킨 바 있고요. 그 외 다른 대통령들도 여소야대는 분명 경험을 했는데요. 네. 중간 총선을 통해서 이를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여당의 이른바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지켜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국회에서 이제 법을 고치는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이 300석에 3분의 2인 200석입니다. 그래서 여야 중 한 정당이 200석을 차지할 경우는 원하는 입법을 상대 정당과의 합의 없이도 표결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입법 독주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도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이 개헌 저지선을 지켜서 어떤 무분별한 입법 독주 내지 입법 남용은 막을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또 협치라는 의회주의의 최소 한도를 지켰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제 다만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정 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에 표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패스트 트랙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요건이 180석인데 범야권이 지금 190석을 가져가면서 이 패스트 트랙 저지선은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했을 때 통과시키려면 역시 200석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 지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사의를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정무사회 홍보수석은 교체를 하고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수석 과학수석은 유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안보실도 역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국정기조 전환을 위해서 쇄신을 추진을 하더라도 이제 필수적인 정책 과제라든지 경제, 안보 대응 기능은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고요. 대통령실 분위기는 굉장히 침통한 상황이고요. 참모들에 대한 교체를 적극 논의하는 것도 이번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 비서실장에는 정무적인 이제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참신한 인물에 방점을 두고 후임 인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번 총선에서 이제 여권의 참패로 야당 주도의 특검 법안 등 입법 공세에 좀 대처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 남았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지난 2년간 이미 경험을 했던 건데 거대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면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국회에서는 재표결해서 법안이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네. 결국 주요 법안이 거의 처리되지 못하는 식물 국회 상황이 됐었는데요. 역시 22대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을 운영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입법권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고요. 입법뿐 아니라 예산 편성권 역시 범야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 이제라도 협치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해서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라고 재차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24회에 걸친 민생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제시했던 과제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대통령이 제시한 이 과제들 역시 상당수는 국회 입법으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야당이 국회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남은 3년은 야당과 이제 범야권과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얘기도 조금 해줘봤으면 좋겠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 역시 조국혁신당과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하고 그 필요한 개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 당연히 조속히 만나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단독 의석으로는 175석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특검법이나 국정조사를 이제 지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연대해야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다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것을 기치로 민주당과 다른 또 다른 대안정당을 표방해서 선명성을 부각해 왔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캐스팅 보터로서 강경한 노선으로 범야권의 좀 주도권을 쥐려 할 가능성이 높고요. 조국혁신당은 비록 12석이지만 이제 민주당 175석의 민주당과 1대1 협상을 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